2025년 양도세 절세 꿀팁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입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용받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이번 세법 개정 내용은 단기 임대주택의 부활입니다. 획기적인 거죠. 단기 다 없앴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시킨대요. 우리가 임대주택 관련돼서 그동안 너무 세법이 많이 개정됐거든요. 정리 한번 살짝 하고 가볼까요? 2013년도까지는 임대주택의 이름이 매입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이때 매입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5년짜리였죠. 근데 2013년도 12월 달에 준공공 임대주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년짜리 매입 임대주택밖에 없었는데 10년짜리 준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오죠. 그렇다 보니까 5년, 10년 짜리로 구분되다가 5년, 10년 너무 길어 해가지고 얘를 조금 줄이죠. 그래서 매입 임대 5년짜리를 4년으로 줄이고 준공공은 8년짜리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살짝 바꾸죠. 매입 임대주택을 단기 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옛날에 매입 임대주택은 지금의 단기 임대주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또 한 번의 민특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름을 바꿔요. 단기 임대는 그대로 가는데 준공공 임대주택의 이름을 장기 임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옛날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금의 장기 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오다가 2020년도 8월 달에 민간 임대주택 대변화가 한번 발생하죠. 그게 뭐죠? 폐지되는 임대주택을 묶어가지고 얘는 없앱니다. 그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어떤 게 들어갔죠? 첫 번째는 그동안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 의무 임대기간 예전에 5년, 4년짜리 다 없앴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 얘네들 다 없애고 이제 장기 하나만 남았겠네요. 그거를 다시 10년으로 임대기간을 다시 환원시킵니다. 그렇게 오다가 5년 만에 2025년 6월 4일부터 단기 임대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예전에 단기 임대는 5년, 4년짜리였는데 이번에 부활되는 단기 임대는 6년짜리입니다. 그럼 두 개로 나눠지겠네요. 단기 6년짜리, 그다음에 장기 10년짜리 이렇게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임대주택이 2024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긴 됐는데 이게 실제 시행되는 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행 등록할 수 없는데 6개월 되는 시점이 2025년 6월 4일이에요. 그때부터는 단기 6년짜리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기 임대주택이 다시 등록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단기 임대주택이야? 그러면 예전처럼 의무 임대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자진 말소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6년이 다 채워지면 자동 말소 될까? 라는 의문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새롭게 부활된 6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은 자동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등록하고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얘는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안 됩니까?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려면은 민간임대주택법 2조 5, 6호에 규정돼야 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단기 6년짜리는 2조의 6의 2로 신설되기 때문에 자동말소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의문은 그걸 거예요. 그럼 6년짜리 단기 임대가 신설됐는데 내가 등록했었을 때 득과 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일 겁니다. 득이라고 하는 거는 세제 혜택이잖아요. 세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종부세 합산 배제, 두 번째가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세 번째는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겁니다. 이게 득이에요. 실은 뭐가 있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준수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적 의무들, 임차인 바뀔 때마다 계약 신고해야 되는 거고,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고, 의무임대기간 준수해야 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마다 5%밖에 못 올린다는 여러 가지 제약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득과 실을 따져봐가지고 내가 득이 되면 이제 등록하는 거고, 귀찮다, 나한테는 그렇게 득이 되는 게 없다, 그러면 등록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단기 임대주택이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여부는 조금 신중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아까 제가 등록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부세 합산 배제부터 볼까요? 개인이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하이면은 기본 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없는데 임대주택으로 굳이 등록해가지고 더 줄인다?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려면 양도련제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은 강남 3구하고 용산구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내가 언젠가 이 주택을 팔 때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겠지만 지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계속 비주정일 텐데 그때
조정될 줄 알고 미리 등록한다? 그것도 큰 실익은 없어요.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얘기가 틀리죠. 왜 그러냐면 내가 양도 차이 큰 주택이 있어. 근데 오피스텔을 5개 갖고 있어.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을 5개 갖고 있어. 그럼 얘를 지금 팔고 싶어요. 얘는 무조건 비과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얘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5채를 다 팔고 마지막 한 채로 비과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빌라 같은 경우는 안 나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를 임대주택으로 묶고 양쪽 다 등록을 하고 얘를 2년 거주했다가 하면 팔면은 얘는 등록한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10년짜리 장기로 등록해도 뭐 적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4년이 더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거주택 비과세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어떤 세제 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인한테 6년짜리 단기 임대를 등록했었을 때 어떤 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확실한 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등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체계 내에서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결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제 플랜을 짜가지고 향후 주택을 양도할 때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세제 혜택을 특례를 주는 거를 이제 묶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법 규정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인데 거기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우리 행안부에서 전국의 지도를 놓고 이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법에서 정한 부산부터 해가지고 저쪽 경남까지 이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면은 여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택을 사면은 세제 혜택에서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한대요. 첫 번째가 이제 종부세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26년도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기존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과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안 됩니다. 서로 지역이 이제 달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액 요건이 적용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공시 가격을 갖고 뭐든지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주택 공시 가격이 4억 원 이하,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갖고 따지거든요. 취득일 현재 주택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 이런 주택을 사면은 첫 번째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에서는 내가 주택이 한 채일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이 한 채 여부를 따질 때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은 빼고 계산한대요. 그러니까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사례를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혜택인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입니다.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내야겠죠?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해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제 금액을 일반적으로는 9억을 빼고 계산하는데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주택이 두 채이지만 12억 원,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12억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 두 개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었다. 그럼 종부세 세액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내야 될 세금에서 세액 공제, 산출세액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억짜리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 3억짜리 사가지고 13억이에요. 여기에서 9억 원을 공제하는 게 아니고 12억 공제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종부세 혜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떤 혜택이냐면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주택을 처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연재 한 채여야 되는데 몇 채예요? 두 채잖아요. 근데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은 딱 한 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을 취득해요. 그리고 나서 일반 주택을 팝니다. 이때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없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왜?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샀어야 되는데 나는 무주택 상태에서 샀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일반 주택 있는 상태에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사야 되는데 두 채를 사고 일반 주택을 팔면은 일반 주택 팔 때 인구 감소 지역이 두 채이기 때문에 이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처럼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사고 일반 주택을 할 때 그때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구 감소 지역 지방에 어떤 주택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년
2024년, 2026년도까지 그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한다면 이 세제 혜택 잘 이용하면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많은 세금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꿀팁 두 번째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입니다. 지방에 가보면 지금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미분양 주택을 빨리 소진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이런 세제 혜택 줄게라고 해가지고 세제 혜택 특례가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사야 되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사야 되는 거고,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야 되니까 어디 거 사야겠죠? 지방 거 사야겠네요. 지방이라는 의미는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의미하고,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거 사면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은 딱 한 채 샀을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얘는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주택수에 제한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내가 한 채 갖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을 10채를 샀어. 그리고 나서 이 한 채를 판다? 그럼 11채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때 한 채만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고 주택수에 제한이 없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장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문서로 해가지고 이 주택은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날인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 날인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이게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날인이 찍혀 있는지, 아니면 서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까? 인구 감소 지역 주택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얘는 빼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합산은 하되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이 적용되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주택이 한 채 있어요. 네, 저기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두 채 샀습니다. 그러면 세 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겠네요.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지는 건 아니고 합산하되 공제금액 얼마 적용한다고요? 12억 원. 일반적인 경우는 9억 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초과금액 나오겠네요. 초과금액에 대해서 이제 기본세율 적용하고 세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자이거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하면 세액 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있다겠죠? 무주택 상태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먼저 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주택과는 달리 지방 미분양 주택은 여러 채 사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구별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방에 뭐 어떤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면은 굉장히 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양도세 절세 꿀팁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상생 임대주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임대주택은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많이 알고 있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생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대부분의 주택은 이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상생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생임대주택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임차인은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보다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5%밖에 못 올렸으니까 착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임대인한테 양도소득세 3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상생임대주택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의 핵심 내용은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된다는 거. 보통 우리가 주택을 살 때 전세가 껴있는 거를 갭 투자로 이렇게 많이 사는데, 내가 살 때 그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언제 비로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죠? 내가 샀을 때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하고 임차인하고 계약한 그 계약, 그게 직전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
그 이후에 체결된 게 상생임대차 계약입니다. 직전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의 임대기한을 충족해야 되고 상생임대차 계약은 2년 임대기한을 충족해야 되는데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통 2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두 바퀴만 돌리면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핵심된 내용은 뭐냐면 상생임대차 계약은 직전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언제부터 언제 기간 안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 돼, 그리고 임대를 개시해야 돼 라는 게 법에서 명시되고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2021년 12월 20일부터 원래 4년이었거든요.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2년이 연장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상생임대차 계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더 넓어졌다는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상생임대차 계약 그 텀에는 5%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 직전 임대차 계약 충족했어요. 상생임대차 계약 충족했습니다. 근데 아직 팔고 싶지 않고 나중에 팔 건데 그러면 상생임대차 계약 임대기간 2년 이후에도 5%를 계속 올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직전하고 상생 요 사이만 5% 올려고 직전 임대차 계약,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은 이미 세제 혜택 받을 요건 다 충족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내가 5% 이상 올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고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과연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요건 충족하기는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 첫 번째 세제 혜택이 비과세와 관련된 거주 요건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요? 양도 1년제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겠습니다. 근데 이때 2년 거주 요건은 어떤 주택만 적용된다겠죠?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사례를 볼까요? 이 사람은 취득일 현재 주택을 한 채 취득했습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갭 투자로 해가지고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계속 임대를 주다가 2025년 10월 달에 이 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양도 1년제 한 채요? 한 채네요. 2년 보유했어요? 만약 여기가 2018년도라고 하면 2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필터링을 해야죠. 이 주택은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일까요? 없는 주택일까요? 언제를 봐야 되죠? 취득일 현재.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거주 요건이 있겠네요. 근데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잖아요. 계속 임대만 줬잖아요. 근데 이 주택이 직전 임대차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했으면은 이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을 거주한 걸로 본대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 주택은 비과세 가능.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세금 한 푼도 없고 12억이 넘으면은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일정 부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한 것들은 5% 증액 제한만 준수하고 임대 준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용받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세제 혜택은 굉장히 크다. 그럼 두 번째 세제 혜택을 한번 볼까요? 만약 이때 주택을 양도했는데 양도가액이 20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2억 원 양도 차익 이하는 세금 한 푼도 없고 12억 초과되는 20억 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즉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건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장기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을 곱해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어요. 2%짜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보유 기간 곱하기 2%, 한도 30% 적용되는 거고, 4%짜리는 계산 산식이 조금 달라지죠. 보유 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 기간 곱하기 4%, 보유 기간 한도 40%, 거주 기간 한도 40%, 합해서 80%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2%짜리 적용받는 게 나아요? 4%짜리가 적용받는 게 나아요? 당연히 4%짜리 적용받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4%짜리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이 4%짜리를 적용받을 수 있대요. 그럼 나는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 그럼 뭐 4%짜리 적용받을 여지가 없겠죠? 근데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면 아까 상생 임대차 계약 2년을 거주한 걸로 본대요. 그럼 나는 2%가 아닌 4%짜리를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그게 두 번째 혜택이에요.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내가 주택을 8억 원 주고 취득했습니다. 계속 임대만 주다가 다른 주택 없이 이번에 16억 원에 양도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일정 부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양도 차익은 8억 원인데 이 8억 중에서 얼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까? 계산 산식이 이렇게 되죠. 전체 양도 차익
양도가액 8억 원 곱하기 양도가액 16억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기준금액 12억 원 하면 2억 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전체 8억 원의 양도차익 중에서 세금을 안 내는 양도차익 6억 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양도차익 2억 원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게 상생임대주택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2%짜리가 적용되겠네요. 2%짜리가 적용됐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곱하기 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보유기간 10년 곱하기 2% 하면은 2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만약 얘가 상생임대주택이면 어떻게 되죠? 보유기간 곱하기 4%, 10년 곱하기 40%, 일단 40%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 곱하기 4%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실제 4%짜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면 4%짜리 적용하는데 계산을 할 때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2년을 넣으면 안 되고 0년을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도 얘는 20%가 적용되는 반면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면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세제 혜택이고 마지막 세제 혜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어떤 내용이었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을 때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등록한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였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거주주택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뭘로? 상생임대주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이지만 앞에 있는 등록 임대주택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얘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성격이 완전 틀려요. 그러면 이 상생임대주택 아까 임대차 계약 2년 거주한 걸로 본다며요. 그러면 등록 임대주택 외에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결과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 다른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세제 혜택입니다. 굉장히 크죠? 적용받기는 굉장히 쉬운데 세제 혜택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들을 임대 주고 있다. 그러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항상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상생임대주택과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세 가지만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요. 내가 주택이 세 채가 있습니다. 세 채를 다 임대를 줬어요. 나는 다른 데 살고 세 채 모두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세 채 중에서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요? 지금까지 봤듯이 상생임대주택은 마지막 한 채 남은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마지막 남은 주택만 상생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 남기려면 어떤 주택을 남겨야겠죠? 양도차익이 큰 거 남겨야겠죠. 그래야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상생임대차 요 사이만 5%만 준수만 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요건을 다 충족했다. 팔기 전까지 내가 계속 임대를 주더라도 그때는 5% 증액 제한을 준수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생임대주택임을 입증하는 거는 어떤 서류로 입증할까요? 우리가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상생임대주택은 등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떤 걸로 입증하죠? 직전 임대차 계약서, 상생임대차 계약서. 이 임대차 계약서로 입증하면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직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서가 한 장밖에 없겠네요. 이런 경우도 상생임대주택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임대기간을 측정을 했는데 1년 있다가 임차인이 해외 발령이 나가지고 나간대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드리겠죠, 내가? 그러면 이 1년 임대기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너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하고 합산할 수는 있는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조건이냐면 내가 종전에 있던 임대차 계약 조건하고 동일하거나 낮게 가면 합산할 수 있다. 바뀌었기 때문에 5% 올려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동일하게만 가면은 1년, 2년 못 채우고 나간 그 기간도 통산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고려해가지고 어찌됐든 상생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 지금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이지 않을까. 더 매력적인 거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은 절세 꿀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전반적인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에 따른 이제 세제 내용들하고 2025년도에 이제 개정된 내용, 그 다음에 해석이 변경된 내용,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인해 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고민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미 주택을 갖고 있다라는 분들도 매도 시점, 매도했었을 때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상생임대주택 같은 거 잘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한 사람,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꿀팁을 제가 오늘 많이 드렸거든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한도가 1회 적용이 폐지됐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도 아까 다른 등록하지 않은 어떤 임대주택이 있었을 때 상생임대주택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절세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 아까 시행사 입장에서 시행 업무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 법인 시행사든 개인 시행사든 취득하면은 또 취득세 내야 되고 종부세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또 부동산과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주택이 있건 없건 간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다 포함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행크TV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2025년도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하고 더 좋은 유용한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시청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